아침 7시 40분, 울산 시내에 한 부동산 중개소 문이 열립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개보조 김. 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속 28년. 연봉은 1억 원을 넘었고 성과급이 나오는 해에는 1억 2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지만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안 해도 성공한 인생. 55세가 되던 해, 그는 특별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금액은 3억 원. 한 번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숫자를 보고 그는 안심했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치킨집을 열었다가 1년 만에 접었고 카페를 차렸다가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임대료가 조금씩 돈을 갉아먹었습니다. 지금 그는 하루 종일 집을 보여주며 월 180만 원을 받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급여 수준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실패담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아주 큰 변화의 한 장면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울산에서, 아산에서, 전주에서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임금 생산직으로 불리던 사람들, 한때는 가장 안전한 직업이라 불리던 집단입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이 아이를 키우고 소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계산의 전제는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믿음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젊은 생산직 노동자는 공장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늘어난 것은 명예퇴직과 특별퇴직입니다. 겉으로 보면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려난 경우가 많습니다. 더 흥미로운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공장을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치킨집, 카페, 소규모 자영업, 제조업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그대로 쓰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결과는 비슷합니다. 몇 달 길어야 1년에서 2년 안에 자본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 현상은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도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반에서 고임금 단순 생산직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 걸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이 너무 높았던 거 아니야? 노조가 과했던 거 아니야? 시대 변화를 못 읽은 개인 책임 아니야?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개인의 태도나 선택으로만 축소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외 수십 년 동안 이 모델은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을까요? 왜 기업도 정부도 사회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연봉 1억 원을 주고 사람을 쓰는 구조는 정말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구조였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도덕이나 성실함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탐욕스러웠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문제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던 제조업 구조 자체가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까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몰락담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이 사건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산업 전체의 구조 변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은 제품을 만들 때 누가 더 예측 가능하게, 더 많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감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만 남습니다. 먼저 비용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고임금 생산직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임금, 성과급, 복지, 휴가, 안전관리,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은 즉시 멈춥니다. 하루 멈추면 하루치 매출이 사라집니다. 이 손실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화 설비는 다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큽니다. 하지만 한번 설치되면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생산 속도는 일정하며 품질 편차는 매우 작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생산성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 노동 강도가 낮아지고 공정 속도가 느려질수록 단위 제품당 비용은 올라갑니다. 이때 기업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가격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바꿀 것인가? 세 번째 요소는 글로벌 경쟁입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 노동자하고만 경쟁하지 않습니다. 중국, 미국, 동유럽, 동남아의 공장과 동시에 경쟁합니다. 어느 한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기업은 그 지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는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고임금 단순 생산직 모델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높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높고 생산성은 낮고 리스크는 큰 구조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존속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경제 논리 안에서 사람이 가장 취약한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PHAN, SAIM, GMGOUY, SAEU유, TAL유치, 루아트 차오이 자초이. 결정적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신호가 쌓이고 있었고 그 신호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이 사람을 어떻게 더 잘 쓸까가 아니라 사람에 덜 의존해도 되는 구조는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질문이 등장하면 구조는 달라집니다. 투자의 방향이 바뀌고 신차 배치가 달라지고 어느 공장이 미래를 갖고 어느 공장이 과거에 머무를지가 결정됩니다. 자동화에 열려있는 공장에는 설비가 들어옵니다. 저항이 강한 공장은 서서히 배제됩니다.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기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잔인할 만큼 조용합니다. 당장 해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규 채용이 줄고 투자가 멈추고 신형 모델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일자리는 유지되지만 그 일자리의 미래는 점점 얇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로봇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입니다. 경영진의 시선에서 보면 파업 가능성이 있는 공장과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공장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고임금 단순 노동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리스크 항목이 됩니다. 한때는 협상력을 상징하던 숫자가 이제는 회피해야 할 변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단절입니다. 과거에는 통했던 전략이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 구조적 변화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공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신규 채용이 거의 사라지면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직장은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현장은 급속히 고령화됩니다. 평균 연령이 올라갈수록 기업은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퇴직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조업 안에서 축적한 경험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대부분의 가치를 잃습니다. 기술은 특정 공정에 묶여 있고 경력은 다른 산업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자영업이나 저임금 서비스업,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경쟁으로 포화된 상태입니다. 지역 경제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기업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일수록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 기업의 투자 방향이 바뀌면 협력업체, 상권, 부동산, 고용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한번 균형이 무너지면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혼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방향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임금을 요구한 노동자가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자동화를 선택한 기업이 옳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진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에는 성실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경쟁력이었고 노조의 힘은 삶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면 그 방패는 더 이상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보호하려던 힘이 오히려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는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누가 더 오래 일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예측 가능한가를 봅니다. 사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변수 자체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선택은 냉정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약속이 아니라 구조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것인가? 과거의 성공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개인의 몫이지만 시간은 그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이 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변화는 설명 없이 먼저 도착합니다. 한때는 정답이었던 선택이 영원히 정답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은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구조는 과거의 공로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안전했던 자리가 오늘은 가장 먼저 흔들리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게을러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이 한 문장만은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변화는 늘 먼저 도착하고 선택은 항상 뒤늦게 남는다.